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치인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패거리나 이합집산, 이리저리 수시로 당을 바꾸는 철새 등 부정적 인식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오늘 만날 정치인은 이런 정치 이미지와는 시작부터 달랐고 그 한길을 한계의 당에서 30년 우직하게 걸어오신 분입니다. 청년 시절 당 공채로 입사해 한 단계 나아가 이제는 삼선 중진 의원이 됐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을 만나서 정치가 무엇이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정치 인생 30년. 1988년 평화민주당 공채 1기로 시작해 오직 한 길을 걷고 있는 안규백 의원. 그는 정계에서 손꼽히는 국방 전문가다. 18, 19대 국방위원으로서 현재까지도 북핵 문제와 병역 문화, 방산비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19대 국회. 당시 원내 수석부 대표였던 안 의원이 대화와 타협으로 여야의 합치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이제 국토교통위원이 된 안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맹활약을 펼치며 주목받고 있다. 항상 거침없는 정책 분석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안 의원은 각계에서 잇따라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면서 그간의 의정 활동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철새 정치인이 적잖은 현실에서 30여 년간 제자리에서 소신을 지킨 배경은 무엇일까? 정치는 왜 시작했고 그가 말하는 소통과 통합, 합치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말단 당원에서 3선 중진 의원이 되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정계에서 소통과 화합의 아이콘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 의원님 예. 하면 1988년 예. 김대중 전 대통령 평화민주당 공채 1기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조직국장 예, 역임하시고 예. 그 이후로도 쭉 노무현 당선자 시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으시고 인수위원이셨죠. 예. 예. 그리고 문재인 지금 대통령 시절에는 사무총장이라는 예. 아주 큰 살림살이를 맡으셔서 예. 정말 어려운 일을 세 분의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삼파의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 당의 예. 조직 분야의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예. 전국의 당원 동기들을 한데 묶는데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좀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민의 이름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데 합류했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몇 개월 만에 다시 또 도로 그 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소위 철새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보시면서 30년 외길을 걸어오신 분들, 그 30년 외길을 우직하게 걸어오셨던 어떤 그 철학이나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먼저,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그 생각과 소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정치는, 일관되게 한 길로 가는 사람이 꽃을 피우고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제가 기본적인 소신과 철학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곁늘지 않고 한 길로 쭉 걸었던 것은 국민들과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내가 한 길로 가는 길만이 바로 옳은 길이고 나한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견리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익을 보고 쫓아가면 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항상 정의로운 편에서 일관되게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는 힘들고 손해보더라도 멀리 보면은 그것이 바로 나를 이해하고 또 국민을 이해한 길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일관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치하면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을 직역군을 이렇게 보면은
이 유한계층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고 나도 정치해 볼까 이래서 어디 이제 분위기 타서 들어오는 경우가 좀 사실 없잖아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님은 처음부터 어린 시절부터 제가 아버님의 영향도 있고 해서 들어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뭐 성장 배경이나 정치 입문 계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어떤 자기 직역군에서 정상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것이 정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정치란 것은 상위 정치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가 상위 정치, 중위 정치, 하위 정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상위 정치만 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아파하고 그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제반 것들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하나 이 당뇨로서의 출발한 것은 여러 가지 저는 이 하위부터 중위, 상위까지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정신적 생명력도 길고 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정치인들이 못 보는 그런 부분까지도 눈에 시선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는 장점이 많고 특히 제반 여러 가지 선거 경험이 실무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선거 때 실수 없이 남보다 이렇게 매끄럽게 선거 치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이 이제 1952년도에 지방자치 첫 실시할 때 전라북도 도의원을 하셨는데요. 문지방을 넘나들면서부터 정치를 배워왔고 또 그 사랑방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수많은 군상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 없을 때 여러 가지 여력이 될 때 안 될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생의 교육이 됐고 그게 정치 학습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DJ께서 당시 민정당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평민당도 공채를 뽑아서 좀 대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졸업하자마자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응모를 해서 운 좋게 합격을 했던 것이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DJ 키즈라는 말이 일기 멤버 중에. 그러니까 DJ 대통령께서 그 당의 재정에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권 정당 면모를 갖추고 정책 정당을 지향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철학과 소신으로 우리도 민정당에 대항하기 위해서 공채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저희들을 선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셨고요. 그러면 DJ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말 벌써 거의 한 3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보신 건데 우리 선생님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좀 뭐 가르침이랄까 어떤 인상이랄까 일화랄까 이런 거 좀 소개해 주실 거 있나요? 예, 제가 이제 그 평민신문이라고 당시 당보 평민신문인데 그때 이제 글을 써서 가지고 가니까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쉽게 말해서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총리께서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이 사람아 어렵게 얘기해봐 쉽게 말해. 간단히 설명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쉽게 말한 것은 당신이 나를 이 지적으로나 지혜를 무시하는 거네. 그렇게 표현 쓰면 안 되고 쉽게 말한다는 표현은 상대방의 지적 저하를 낮게 보는 것이고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야지 그런 표현하면 안 된다. 한 예를 들자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지도해 주시고 애정을 많이 보이셨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애정 어린 표현을 조심스럽게 구사해야 그렇죠. 된다. 아주 배려도 해주시고. 제가 맨날 우리 후배 기자들한테 우리 기자는 데스크를 보지 않습니까? 야 쉽게 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쉽게라는 표현은 그게 정확하고 적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죠. 간단히 설명하면. 대략 설명하면 이렇게 나와야지 쉽게 설명한다는 그 상대방 수준을 좀 격화시키는. 그렇죠. 그럼 저도 이제 내일부터 간단하게 써. 간략히 설명하면은 이렇게 해서 대강 설명하면은 이렇게 해야지 쉽게 설명해서 하면은 안 된다는 표현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생각할 거를 저에게 주셨네요. 지금 우리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포럼에서 김용호 전 국회의장 정치란 무엇인가 강연을 좀 듣고 왔는데 그런 분을 말씀하세요. 국회의원이 다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가게 되면은 뭔가 그 조직의 생리에 의해서 자꾸만 조금
뭐 본연의 업무에서 멀어지게 된다. 뭐 한 예를 들면 어디 뭐 경조사 챙겨야 되고 지역구 챙겨야 되고 뭐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뭐 국회의원은 절반 이상이 다 그 지역구 관리에 어디 쫓아다녀야 되고 본연의 업무를 하기 힘들다. 실제로 좀 국회의원 삼선이신데 좀 그런 그것은 좀 과장된 표현 같고요. 예.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이면서 네. 또 국가의 대표이기 때문에 6대 4 정도로 네. 6대 4 정도나 5대 5 정도로 적절히 배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책을 지향한다면은 보좌진 8명, 9명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대개 의원들 중에서 아마 한 명 정도는 이제 지역구가 있고 반 이상이 지역구에 있다는 의원들은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보좌진들이 말이죠. 이게 지방일수록 좀 아마 심한 것 같아요. 서울은 또 가까우니까 이런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지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역의 여러 가지 인간적 관계와 어차피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중앙일도 해야 되기 이러기 때문에 6대 4 정도는 6은 중앙, 4는 지역 이렇게 해서 적절히 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역민들한테 스킨십도 갖고 신뢰도 그건 세계 민주국 어느 나라나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이제 적절한 안배와 조정의 문제. 그렇지. 그건 자기의 시간 배분의 문제고 자기의 조절 문제지 그것이 제도적 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예. 지금 김강진 이제 전 국방장관이죠. 안보실장도 했고 지금 이제 기소가 됐죠. 기소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재판 중인데 그것을 2013년에 그때 국정감사였나요? 예.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처음으로 그걸 폭로하셨다고요? 예. 그걸 어떻게 그런 정보를 입수하셨고 그 경위에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북한이 사이버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를 많이 하길래 제가 우리 군한테 국방부한테 북한의 사이버에 대응해서 우리 사이버 사령부를 빨리 창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의 군 사이버 기능과 이 전략 전술이 퇴술된 정치적인 이 지형으로 변질된 것을 발견을 하고 집요하게 제가 파고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못 오게 했는데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은 계속 그런 정치적 댓글 활동과 정치 활동 재개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폭로를 하면서 더 이상 못 오게 했는데 그래도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큰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폭로하시고 나서 그냥 바로 또 묻혔죠? 당시에는 좀 추첨했지요. 추첨했는데 그 이후에 연재욱 사령관이라는 분이 연재욱 사령관이 청와대 등을 얻고 호가호위하면서 자, 본인 마음대로 이게 원래 정책실 산하에 있어야 되는데 국방부 정책실 산하에 있는데 기조실 산하, 개혁실 산하, 정책실 산하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본래 기능을 아주 퇴화시키면서 정치적 형태로서의 기구로서의 변질시킨 거죠. 저는 그분의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3선이신데 2선을 국방위원으로 국회 국방위원으로 계셨어요.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시청자들은 이제 잘 모를 텐데 이게 가게 되면 자기가 먼저 이렇게 1지망, 2지망, 3지망을 지원해서 이렇게 좀 가게 되면 국방위원을 강력하게 원하셨다는 겁니까? 예.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 저는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은 국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소에 생각을 했고 또 제가 군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우리 군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뭔가라는 생각을 갖고 국방위에 임했던 겁니다. 국방위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육군 장군이 해군 용어 모르고 해군 장군이 공군 용어를 모릅니다. 이게 사실상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국방위는 용어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2년 동안은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2년 이후부터는 본래 실력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상임위를 하면 오래 해야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파티 국방위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국방적인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같이 공유해서 문제 제기도 많이 했다고 했고 우리 군의 건강한 체질로 바꾸는데 미력하나마 일익을 담당을 했습니다. 이게 저 국방 하니까 제가 이 질문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한반도 북핵 문제.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핵을 포기하라고 하고 있고, 북한은 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주권을 우리를 인정하면 협상에 나가겠다 이러면 저는 이 북한과 미국이 좀 마주 달리는 이 기관차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1955년부터 김일성이가 모태통을 만나가지고 전쟁이 휴전하고 나서 모태통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핵을 좀 보유하고 싶다. 김일성이가 모태통한테 그러니까 모태통이가 대륙인 우리도 힘드는데 반도의 반도인 너희 조그마한 나라가 무슨 핵이냐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1955년부터 북한은 핵을 보유하려고 밥 3끼 먹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일관되게 했던 나라입니다.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북한이 굶어 죽어도 저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한 수준 이상으로 우리 군사력은 막강합니다. 군사력의 4대 요소가 다인 요소라 해가지고 DIM이 외교, 인포메이션 정보, 밀리터리 국방, 군사력, 그 다음에 이 이코노믹 경제 이 4가지를 외교, 정보, 국방, 경제 이 4가지를 보고 국방력을 판단합니다. 이게 판단하는데 이 수준이 우리가 북한보다는 50배 이상 더 앞서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군은 막강한 화력과 또 정신력으로 좀 저는 무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토대 위에 저는 북한의 군사력의 우위의 정신력과 군사력 우위를 점유한다고 보는데 먼저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른바 삼축 체계를 저는 조기에 빨리 구축을 한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작권 전환까지 조기에 구축을 하면은 우리 힘으로 자주국방을 하면서 얼마든지 북한을 요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삼축체계 한미일 말씀하십니까? 아니, 삼축체계라는 것은요, 먼저 북한 핵과 미사일을 봐서 공격하는 킬체인. 킬체인. 그 다음에 미sil 디펜스, 그러니까 미국의 MD 체계가 아닌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이 날아올 때, 요격할 때 그것을 맞출 수 있는, 요격할 수 있는 그런 KAMD.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생화학 무기나 여러 가지 무기에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있습니다. KMPR이라고, KMPR. 이 3가지 삼축 체계를 우리가 목표가 2023년인데 이걸 좀 당겨서 몇 년 당겨서 빨리 구축을 저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면은 또 전작권 전환까지 우리가 또 되면은 더 막강한 군사력을 우위에 점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전작권을 갖춘다는 의미가 우리가 결국 아까 말씀 국방의 개념에 우리가 군사 주권을 가져옴으로써 북한과의 어떤 대등한 협상을 빨리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북한은 사실 초급 모피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비무기 체계, 그러니까 비대칭이죠, 비대칭. 그러니까 이 재래식 무기로는 안 되니까 지금 핵을 개발해서 나 살아 있어라는 그런 것을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우리는 인정을 좀 안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 핵 보유에 대해서. 그렇지. 핵 보유에서 인정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땡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기에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 외교적으로
외교력이라는 것은 주변 국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북한 이 핵 문제를 저는 해결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잖아요. 네. 레이건이 악의 제국이라는 러시아와 대화를 해서 러시아를 동구라파를 개혁 개방으로 이끌고 아이젠하워도 우리가 1953년에 휴전할 때 그때 중국과 만나가지고 휴전을 했잖아요. 전쟁 중에도. 그리고 닉슨도 마찬가지. 닉슨도 모 대통령을 만나서 오늘날 중국을 이렇게 개혁 개방을 이끌고 밥을 세 끼를 해결한 것은 닉슨과 모 대통령과의 그談判입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듯이 상대하고 아무리 능지처참하려면라도 끝까지 인내를 버리지 말고 북한을 설득하고 대화를 해야지 그걸 일거에 우리가 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한 방 치면 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외교적 대화 채널은 계속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저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칭왕이 이 전략 아니면 뭐 군사 옵션, 뭐 시계 바늘이 우리가 침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이런 좀 막말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정치는 현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만난 것도 불행이면 불행이고 또 행복인데 그걸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죠. 하여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현명하게 이 중국과도 어떻게든 화해 보려고 시작하시고 미국과도 어쨌든 잘 이렇게 하면서 그 한반도 평화 화해를 잘 좀 이끌어 보길 좀 기대해 봅니다.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저와 같이 국방위를 하셨는데요. 그분의 그 진중함과 그 사물에 대한 그 통찰력을 보면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 미국과의 혈맹 관계, 중국과의 동맹 관계, 경제력과 군사력 적절히 배합을 해서 우리가 등거리 외교를 해서 우리가 최대한 수확을 저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예. 앞두고 일단 안철수 의원 지금 지금 호남에 가 계신가요? 돌아오셨나요? 다시? 2박 3일 동안 호남 순회하신다고. 그래서 바른정당하고 조금 우리 명분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호남 가서 좀 민심을 얻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민주당과도 또 할 수 있다는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당이 합당을. 이 정계 개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개인 의견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선거공학적, 정치공학적 연대 합당은 국민들이 굉장히 식상해하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합집산이고 정말 국민들이 당신들 합치십시오. 정말 이제는 합쳐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있기 전까지는 그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공학적 연대와 합당은 결국은 돌아오면 다 버리고 실패로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바라보는 그런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은 그거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역대 합당과 분당을 보면은 지지 세력이나 국민들한테 묻지 않고 정치인들의 감정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종국에 가서는 그것이 다 포말로 끝나고 실패로 끝난 것이 우리 정당사에서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 지난 대선을 끝나고 바로 당 대표로 출마한 것은 좀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무슨 상황이 어떻게 변해서 바로 2개월 뒤에 당 대표로 출마하고 이렇게 해서 안철수 그렇죠. 국민들 지지 세력을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사실 외교 안보는 완전히 다른 쪽에 가 있는데 사실은 그분을 어떻게 또 조율할 수 만약에 합당한다면 그런 그러니까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 아닌 지도자들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합당과 분당은 그건 오래 갈 수가 없죠. 이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은. 사실 국민의당은 이 분리된 게 그냥 뭐 패권이다. 뭐 문재인 친문 패권이 있다.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당이 국민의당과 사실 민주당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정책이나 뭐 이렇게 별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선거가 1년 반이 지났습니다만은 그 당시 문재인의 패권이다. 문재인의 지역 차별이다. 이런 것들이 선거 끝나고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선거로 인도 심판을 받았죠. 그렇죠. 아니 선거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허위 날조란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특정 지역 세력을 소외시켰다. 특정 지역 인물들을 배제시켰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닌 걸로 다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사이리 사욕을 채우고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국민들을 곡하가세하고 현혹시킨 것이죠. 이게. 그러면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좀 기분 나쁜 나갔던 사람도 원래 우리하고 같이 지향점이 같지 않았냐? 뭐 외교안보든 뭐 경제든 어쨌든 같이 공생의 사회, 경제, 더불어 경제. 그래서 그냥 같이 받아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제가 아직은 제가 당 지도부 일원으로 있지 않습니다만은 당에 그런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안 의원님 좀 개인적으로 좀 정치 계획을 좀 들어가서 지금 안 의원님 이제 차근차근 좀 이렇게 오시고 있어요. 삼선 의원. 그리고 이제 곧 제가 말씀드리기로 이제 최고위원 이제 1월 달부터 좀 합니다. 그럼 최고위원이 지금 몇 명이죠? 9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딱 말단 그 정당인으로 시작해서 쭉 해서 이제 최고위원 가장 최고의 정책 결정 기구인 최고위원이 되시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더불어민주당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배가 급하다고 태풍으로 힘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풍에 닷을 달고 목적지를 향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나 인생도 저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만 잘 잡히면은 언제 어느 때든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밑바닥부터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공을 쌓으면서 해왔고 과거의 정당의 경험 측상, 현재의 해석과 분석, 미래에 대한 정치적 조망을 제 나름대로 체득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이 이제 이거 좀 해봐라. 이럴 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하나씩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절대 급히 서두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쭉 이렇게 이제 민심과 함께 왔고 또 이렇게 당에서 모든 산전수전 다 이제 겪으셨고 그리고 이제 화합과 또 화합의 아이콘이시고 또 원내에서는 그러면은 원내 대표나 어디 나와서 대표 이렇게 다 계획 잡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도 하고 이제 상임위원장도 해야 되니까요. 상임위원장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그 세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당장 제가 이제 원내 수석할 때는 2014년 원내 수석할 때는 최초로 약 4년 만에 12월 2일 날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그게 바로 그 소통과 협상력입니다. 협상이란 것은 서로 상자가 아니고 비즈니스 상자입니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내가 내 캐파를 얼마를 주고 상대방 캐파를 얼마를 받느냐. 근데 내 캐파가 어떤 것이냐. 또 상대방 캐파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정치적으로 또 인간적 관계로 그것을 설득을 해서 따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12월 2일 날 법정 기간 내에 유일하게 통과시켰던 그런 원내 전략, 원내 수석으로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 질문 지금 우리 조그만 대선이라고 불리죠. 서울시장 선거.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안 나오시는 거죠? 아니죠. 3선에. 박원순 시장이 지금 거의 3선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선 준비하면 다음 대권 도전 안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3선을 도전을 해서 거기서 다시 그 계속적인 연속적인 사업을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대권을 출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3선을 준비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 당에 박원순 시장, 박영선 의원, 민병두 의원, 정청래 의원도 최근에도 했고 또
전현희 의원 이렇게 네. 아주 그 인물군들이 많습니다. 아, 예. 일단 다 지금 나오실 분들은 그렇게 다 예, 정해지신 거. 그렇습니다. 예, 예. 이번에 굉장히 또 재밌는 한 선거 좀 구도가 되겠어요. 민주당 내에서 경선이 또 흥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경선이 본선 경쟁이라고 보는데요. 네. 선거는 아무리 지형이 좋아도 네. 일방적 선거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파도가 높다고 그래서 바다 수면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파도가 잦아지면 바다 수면은 다시 오는 시로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가 73%, 4%, 당 지지가 53%, 55%까지 이렇게 상회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내에 큰 파열음이 없이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치러서 후보를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잠시만 그 말씀인데 시청자 여러분들 갑자기 왜 시장 경선 내는데 지금 이제 안 의원님이 서울시 당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경선 룰을 관리하고 총 감독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예. 그 경선 룰은 지금 아직 안 정해진 거죠? 지금은 현재 당헌상으로는 여론조사 50, 네. 그다음에 당원 권리당원들 50 이렇게 지금 5대 5로 되어 있는데요. 미세한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국민들은 상당수 한국 정치인들의 수준이 후진적이라고 나무랍니다. 하지만 그런 정치인을 뽑은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 당 저 당 기웃거리며 자신의 살 길을 모색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성공 후사의 정신으로 치열하고 일관되게 살아가는 선량을 뽑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센터급 여기까지입니다.